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인 사회교육학적 맥락에서 본 학습자 평가의 변화에서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를 진행할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사회교육학적 맥락에서 본 학습자 평가의 변화이고, 주제는 문헌을 통해서 본 내외 의학교육에서의 학습자 평가 분석입니다. 이러한 세션과 발제 주제에 따라서 가장 먼저 평가, 특히 학습자 평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한 뒤에 시대에 따라서 평가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며 참고한 문헌으로는 의학교육 분야의 국내외 논문과 평가 인증 기준,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평가,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적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제5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 이 제목에도 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제목을 보면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Con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evaluation은 우리가 흔히 평가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영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evaluation이라는 평가의 개념은 교육 프로그램, 흔히 과목이나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어떤 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주로 수반되며, 이때 주로 던지는 질문은 이 과목의 혹은 이 교육과정의 장점과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평가, evaluation이라는 단어는 program evalu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와 함께 곧잘 따라다니곤 합니다. 한편 우리가 평가라고 번역하는 또 다른 단어에는 어세스먼트도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는 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때 주로 던지는 질문은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가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이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과 같이 주로 쓰이듯 어세스먼트는 스튜던트 어세스먼트와 같이 이렇게 주로 쓰이게 되며, 주로 개개인의 학습자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평가로 번역되는 이 두 가지 단어,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서 학습자에 대한 이 어세스먼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과 바탕 의학교육 혹은 역량 중심 의학교육, 이렇게 학습자의 성과 혹은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강조되는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 방법,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의미로 추론을 목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혹은 수행 능력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체계적 프로세스를 학습자 평가, 즉 어세스먼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잘 보여주는 한 글귀를 어느 베이커리에 갔다가 발견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르빵이라는 빵집에 갔더니 벽에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빵을 만들지만 고객은 단 하나의 빵만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평가, 어세스먼트의 정의를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수천 개의 빵이라는 어떤 대상 혹은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이 고객들은 단 하나의 빵을 고른다는 어떤 방법,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비체계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만으로 빵에 대한, 이 하나의 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수천 개의 빵에 대한 추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고충이 담긴 고객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 평가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떻게 평가가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20세기 중반 이전의 상황을 보자면 1788년 프랑스 의과대학에서 인턴십 입학시험을 시행한 이후 1850년대에 영국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의 졸업시험이 도입되었고 1960년대에는 GMC가 졸업시험을 법에 명시하면서 유럽 의과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의과대학의 시험은 주로 에세이와 구술시험에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세이와 구술시험에 의존한 평가는 주관적인 합격 기준과 일관성의 부족, 그리고 낮은 신뢰도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1960년대 이후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1960년대에는 측정으로서 평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평가를 일종의 판단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뒤이어 시스템으로서의 평가가 2010년대에 이르러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1960년대 측정으로서의 평가입니다. 측정으로서의 평가, 이 1960년대의 평가를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이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키나 몸무게, 시력의 측정과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키의 측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어지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자에 대한 평가를 일종의 측정이라고 봤을 때 이 당시의 역량은 성격 특성의 조합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성격 특성이라 함은 역량의 관점에서는 지식이나 술기, 태도와 같은 것이었고 이러한 성격 특성은 일반적인 것, 즉 어디서 측정해도 누가 측정해도 대체로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성격 특성, 즉 지식, 술기, 태도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측정한 것을 정량적으로 심지어는 하나의 점수로 표현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 이 측정으로서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량적, 일반적, 독립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보았고 키, 몸무게, 이 세력 모두 정량적, 즉 수치로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키가 예컨대 이 어린이의 경우 100cm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이란 말은 이 키를 지금 측정하든 혹은 여기서 측정하든 다른 곳에서 측정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측정하든 그것이 변하지 않고 대체로 동일하게 나오는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키를 측정할 때 몸무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반대로 몸무게를 측정할 때 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시력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당시에 이런 정량적, 일반적, 독립적 특성을 가진 역량의 측정을 평가로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측정이라는 관점의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도였습니다. 신뢰도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 문항이나 사례나 평가자에 걸쳐서 점수가 재현 가능하고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신뢰도를 높은 수준으로 얻기 위해서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평가에서 인간의 판단이 갖는 역할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평가를 최대한 구조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재현성, 객관성, 표준화, 인간의 개입 최소화를 키를 측정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키를 어디서 측정하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든 키는 거의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키를 재기 위하여 만들어진 눈금 그리고 이 센티미터 혹은 미터라는 단위는 표준화된 단위이면서 제3자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측정을 하든 스스로 벽에다 대고 거울을 보면서 측정을 하든 도구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든 이 아이의 키는
대체로 거의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측정으로서의 평가에서 역량이란 재현 가능하고 객관적인 것이며 표준화될 수 있고 그것을 측정할 때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때 그렇다면 그 목적은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의 평가라는 것이 심리검사의 기초를 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에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가르는 것을 높은 역량과 낮은 역량을 가르는 것에 대응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서는 심리 측정학 관점에서 변별도나 즉 개별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사람을 높은 역량과 낮은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assessment of learning, 즉 이 학습자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을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무게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몸무게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키를 측정한 값과 조합하여 계산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상 범위의 BMI에 있는지, 과체중에 있는지, 혹은 비만, 혹은 고도 비만과 같이 사람을 분류하여 어떠한 카테고리에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관점으로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측정으로서의 평가의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판단, 즉 저지먼트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 이처럼 assessment as judgment, 판단으로서의 평가의 특징이 좀 더 강조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역량을 키, 체중, 시력과 같은 것에 비유했지만 만약에 역량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리 실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역량이 요리 실력이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측정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가 낮은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객관성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세 번째, 이 성격 특성이라고 보았던 지식, 술기, 태도와 같은 것들이 과연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도가 낮은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측정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낮은 신뢰도의 원인을 주관성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되는 평가는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역량이란 것이 키나 체중이 아니라 요리 실력과 같은 것이라면 신뢰도가 낮은 원인은 부실한 표본 추출로 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 특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리사에게 피자만 10판, 20판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피자가 맛있거나 맛이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피자를 잘 만들기 때문인지 아니면 요리 실력이 전반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요리사에게 피자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게 해본다면 그 요리사가 정말로 실력이 좋은 요리사인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가를 판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부실한 표본 추출이 낮은 신뢰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객관성이란 것은 정말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평가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객관식 문항이라고 우리가 객관이란 단어를 그 평가의 형식 자체에 가지고 있는 단어조차도 블루프린팅, 즉 어떤 문항을 출제할 것인가, 아이템 워딩, 그 문항의 문항 줄기나 보기를 어떤 단어로 구성할 것인가, 스탠다드 세팅, 그렇게 시험을 본 점수를 가지고 누구를 F를 주고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의 판단에 모두 인간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식의 예로 돌아가 본다면
한 가지 피자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내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피자는 정말 별로야,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키나 체중을 잴 때 누가 재도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인간의 판단을 중심으로 본다면 앞서 측정으로 평가를 바라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 특히 객관성에 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가를 판단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특성, 즉 지식 술기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임상추론 지식은 그 임상추론을 해야 하는 배경 지식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쉬운 요리의 예로 들어가 본다면 어떤 요리사가 갖춰야 할 지식이 있고 갖춰야 할 스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식과 스킬을 과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내가 쓰는 칼에 대한 지식 없이,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도구에 대한 지식 없이, 혹은 내가 사용할 재료에 대한 지식 없이 과연 스킬을 잘 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즉, 지식과 스킬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으로서의 평가 바라본다면 역량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역량을 지식, 술기, 태도, 이러한 성격 특성 아니라 competences를 활용하여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역량의 하위 역량의 하위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이어지는 환원주의적 접근을 띠게 됩니다.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EPA라는 어떤 일의 태스크의 단위를 만들고 그 태스크를 하는데 필요한 컴피턴스, 우리말로는 이 컴피턴스나 별다른 구분 없이 역량으로 번역합니다만 영어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컴피턴스의 역량이 조금 더 상위의 범주라면 컴피턴시로서의 역량은 그 하위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C를 Domain of Competence라고 했을 때 이 competence는 Array of Abilities across multiple domain, 즉 여러 영역에 걸친 일련의 능력들, 지식, 술기, 태도와 같은 것들을 이르는 말이고, 그 하위에 있는 competency는 하나의 ability로서 특정한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간된 문헌에 대응시켜보면 이렇습니다. KMC에서는 기본의학 교육 졸업 성과라는 기본의학 교육 단계에서 졸업생이 갖춰야 할 성과 혹은 역량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영역은 다시 한번 예컨대 첫 번째 환자 진료의 경우 8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4번째 검사 해석 파트를 잘 읽어보면 이는 다시 검사실, 영상의학, 생리학 검사 등으로 다시 나눠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피턴스를 여러 컴피턴시스의 조합으로 보았을 관점에서는 환원주의적인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표본 추출은 측정으로서의 평가일 때보다 평가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앞서 측정에서의 관점에서는 객관성이나 표준화가 더 중요하겠지만 판단으로서의 평가에서는 좋은 표본 추출이 객관성이나 표준화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더 다양한 측면의 평가도 함께 강조되게 됩니다. 이는 컴petence라는 역량이 특정한 맥락에서 발현되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이며, 다르게 말하면 맥락이 변화했을 때는 역량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표집, 샘플링이 표준, 스탠다드에 우선합니다. 검사 해석이라는 피자가 있을 때 이 피자를 아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이 자가 정확한 자일지라도 검사 해석만 많이 측정해서는 제대로 능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검사 해석을 측정하는 표준이 필요하고 신체 진찰을 측정하는 표준이 필요하며 진단 추론, 치료 관리, 의무 기록, 환자 안전,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샘플링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아주 정확한 표준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판단으로서의 평가에서 강조되는 관점입니다. 또한 판단으로서의 평가는 실제적 맥락, 어센틱 컨텍스트를 강조하게 됩니다. 컴피턴스는 즉 특정한 맥락에서의 역량 혹은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점의 평가는 맥락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며 이때의 맥락은 실제와 가까울수록 더 정확한, 타당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스키와 같이 구조화된 모의 상황, 표준화되고 균질화된 평가 내용만 가능한 상황도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점진적으로 더 어센틱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센틱 컨텍스트라는 것을 요리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면 덜 어센틱한 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센틱한 것은 실제 주방을 잘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일 수 있으며 정말로 어센틱한 거는 이처럼 실제 주방 상황이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러한 지필 시험, 페이퍼 베이스 시험이나 PBL 같이 문서로 주어지는 상황보다는 비록 모의 환자일지라도 임상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상황이 조금 더 어센틱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 현장은 앞의 이 두 상황보다 실제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센틱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센틱한 것을 강조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곧바로 타당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판단, 휴먼 저지먼트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실제 현장 혹은 임상 현장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때 피평가자, 즉 학생을 바라보는 평가자는 불가피하게 학생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 판단이 어센티시티가 있어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는 인간의 판단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인간 판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더 강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 판단을 포용하는 평가 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왼쪽의 시험 감독 상황과 오른쪽의 발표 평가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감독에서 평가자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게 됩니다. 평가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전 과정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험 감독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판단은 특정 학생의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시험 감독을 하는 와중에 이 학생은 정말 뛰어날 것 같다. 이 학생은 점수를 잘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시험 감독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흔히 학생들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 발표 평가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평가자는 필요에 따라서 피평가자, 즉 발표자에게 개입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자의 판단이 곧 피평가자, 학습자가 받는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맥락에서의 평가는 이처럼 인간의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 판단을 억지로 줄이려고 혹은 배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강조하던 평가에 대한 관점이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스템으로서의 평가로 한 번 더 진화하게 됩니다. 시스템으로서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역량이 별점, 그 이상의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가 역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속 요리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키와 체중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판단으로서의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요리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런 미셸린 가이드가 별점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량이 별점 그 이상의 무엇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마도 이미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배달 어플을 써보신 분이라면 말입니다. 무언가 배달을 시켜 먹어야겠다 하면 이렇게 어플을 켜고 내가 먹고 싶은, 저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치킨으로 들어가서 어떤 가게들이 가능한지 봅니다. 하지만 아마 이 단계에서 이 가게의 별점만 보고
아, 그래, 여기서 시켜 먹어야지 라고 바로 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점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 여기서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직접 남긴 리뷰에 글도 보고 사진도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리뷰에 대해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도 보고,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가게에서 어떤 메뉴를 시켜 먹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역량이 별점 그 이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으로서의 역량은 여전히 판단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잡성, 두 번째는 다면성, 세 번째는 삼각 측량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역량은 복잡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역량을 하위 역량, 하위 역량, 하위 역량 등으로 환원시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환원된, 해체된 하위 역량을 조립하면 원래의 상위 역량이 될까요? 역량은 다면적입니다. 역량을 숫자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혹은 평가자 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을 숫자로 표현할 때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과 같은 동일 형식, 동일한 포맷의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잡성입니다. 해체한 하위 역량을 조립하면 원래의 상위 역량이 되는가? 라고 썼는데, 어떤 시계 전문가가 이 해체한 부품들을 다시 잘 조립하면 아마도 원래의 해체하기 전의 시계처럼 온전히 작동하는 시계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 닭을 한번 해체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닭을 부분 다 해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원래의 이 닭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는 말은 그러한 역량의 복잡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접시 조각 하나하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접시 조각을 모으면 할 수 있고, 자동차 각각의 부품은 아무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이 부품을 모두 조립한 하나의 차는 훌륭한 이동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역량이 뛰어난 개개인의 전문직들이 모여서 아주 형편없는 팀을 만들곤 한다.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몇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장 최상의 팀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개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집단의 수준에서 역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면성. 역량을 과연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일까? 평가자 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 공과 이상하게 생긴 이 입체, 다면체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 하나를 놓고 4명의 사람에게 아래 물체의 모양을 묘사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반대쪽에서 보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름이 2m쯤 되는 구 모양이네요. 축구공을 닮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물체를 두고 모양을 묘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엔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붉은색이 많이 보이네요. 끝이 뾰족해요. 가운데가 움푹 파였네요. 선사시대 돌도끼 같이 생겼어요. 각기 다 다른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으로 이 모양을 완전히 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물체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각측량. 동일 형식의 정보를 결합하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식이라 하면 필기시험, 모의 환자 시험, 실제 환자, 즉 근무 현장, 임상 현장에 기반한 시험과 같은 이런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면 흉부검사, 복부검사, 무릎검사와 같은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 구분해서 동일 형식의 정보를 결합한다면 아마 흉부검사의 필기시험 점수, 복부검사의 필기시험 점수, 무릎검사의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그 학생은 필기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필기시험을 잘 본 학생이 모의 환자 대상으로도 잘 볼 수 있고 실제 환자 대상으로도 잘 볼지 모르겠지만 필기시험이라는 형식에 따라 합산한 결과를 해석을 한다면 필기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내용에 따라 흉부검사에 대한 필기시험 점수와 흉부검사에 대한 모의 환자 시험 점수와 흉부검사에 대한 실제 환자 시험 점수를 합산하면 어떨까요? 이때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그 학생은 흉부검사를 잘하는 학생이야 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학생이 복부검사를 잘할지 무릎검사도 잘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단일 평가도구, 예를 들어 객관식 시험 내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평가도구 사이에서 평가 정보를 삼각 측량하여 학습자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서의 평가에서는 이렇게 여러 평가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이 평가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평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오면서 좋은 평가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에 측정으로서의 관점, 뒤이어진 판단으로서의 관점, 그리고 최근의 시스템으로서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평가에 대한 컨센서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2010년도에 나온 프레임워크에는 하나의 평가 도구를 잘 만드는 것이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이르러서는 단일 평가 도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평가 도구를 평가 시스템으로서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됩니다. 단일 평가 도구에서 좋은 평가의 기준이 추가된 것입니다. 좋은 평가 시스템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평가하지 않는다. 즉 역량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다는 좋은 평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면 평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단일한 평가로만 평가한다면 특정한 역량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평가 방법을 쓴다면 여러 부분을 샘플링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도구가 일관적이지 못하면 체계적이지 못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있지 않은 평가,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은 다수의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 역량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평가 도구를 시스테마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들을 시스테마틱하게 쓰고 있을까요? 2014년에 한국의학교육백서 의사인력 양성현황 연구라는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고 여기서 평가 유형의 활용도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러한 평가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각 대학에서는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의 방법으로는 퀴즈나 구두시험, 보고서, 포트폴리오,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살펴보면 현재 2019 기준으로 가면서 의도한 교육 성과와 교육 방법에 적합하게 의도한 교육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 성과와 관련을 가지고 학생 평가를 할 것이 기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전에 단순히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물었던 포스트 2주기와 가장 많이 달라져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의과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MC에서 각 대학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상대평가의 여부, 상대평가 등급, 절대평가 내용과 절대평가 등급과 같은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로 미국 AAMC에서 커리큘럼 리포츠라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보고서를 보면 프리클럭십, 즉 전임상 단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본과 1, 2학년 단계에서는 패스페일 시스템이 점차 더 많은 학교의 평가 시스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의학과 3학년 필수 임상실습에서는 언어, 하이패스, 패스, 페일이라는 4단계의 평가 시스템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습자 평가, 어세스먼트란
이밸류에이션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학생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평가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와서 60년대의 측정, 90년대의 판단을 거쳐 2010년대에는 시스템으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 인증 기준은 좋은 평가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습자 평가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평가와 역량에 대하여 현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관점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평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